안녕하세요. 은연서재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들려드릴 책은요, 세벤 파커스에서 펴낸 이청 작가의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어버린다 입니다. 죽음을 앞둔 28인의 마지막 편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인데요. 간단하게 책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은 어떤 순간에 가장 진실해질까?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던 저자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뉴욕 공공도서관에 남겨진 임종 유언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명인들의 잘 다듬어진 말들 뿐 진실한 한마디는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350를 내고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내서 유언을 공개 모집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의 유언을 모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에게 들려주세요. 이번 생의 비밀금고에 안전하게 복원해드립니다. 제게 맡기고 홀가분하게 떠나세요. 익명은 보장합니다. 이 엉뚱한 광고에 수천 명의 뉴욕 시민들이 응답했고,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들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좇으며 살아야 하는지, 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가장 뜨겁게 울린 28개의 마지막 편지를 엮은 책인데요. 오늘 첫 번째 편지 소개해 드릴게요. 세상을 호령한 부자의 손에 남겨진 것, 당신에게 유일한 재산이란 무엇인가요? 임종 유언을 모집한다는 당신의 광고를 보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산 분배는 이미 끝내놓은 상황인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은 고백할 곳이 없더군요. 내게 믿을 만한 비밀 금고를 제공해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필요했거든요. 나는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뇌종양을 앓고 있어 오래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 말이 치료가 어렵다고 기껏해야 반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세계 500대 기업의 총수로 일찍이 업계에서 꽤나 떵떵거렸습니다. 하는 일마다 승리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남들 눈에 비친 내 인생은 자연히 성공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즐거움이 없습니다. 부라는 것도 익숙해지고 나면 사실 별것 아니거든요. 마치 내 뚱뚱한 몸뚱이와 같지요. 지금에 이르러서야 병상에 누워 일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누려왔던 사회적 명성과 부는 곧 다가올 죽음 앞에서 흐릿해져 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군요. 한밤중에 만약 내가 죽으면 살아생전의 모든 것들이 재평가되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겠지. 지금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평생 돈과 명예가 주지 못한 게 무엇일까? 그런 게 있을까라고 스스로 몇 번이나 물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금속 의료기기들이 뿜어내는 검푸른 빛과 삑삑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치 죽음이라는 음습한 기운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생각에 빠져들었고 갑자기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지요. 제가 잊고 있었던 곳으로요. 그게 뭐지? 누구였더라? 마침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더군요. 사실 이건 생각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직감으로 얻어낸 답입니다. 어쨌든 그곳으로 다가가고 또 다가가는데, 아, 그녀였군요. 비비안. 어떻게 나는 어릴 적 소꿉친구를 생각해낸 걸까요?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면 아마도 나처럼 늙었겠지요. 그녀는 분명 나 같은 사람은 진작 잊어버렸을 겁니다.
내가 8살이었던 그 해, 우리 가족은 메릴랜드주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비비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온 7살짜리 소녀인데 외삼촌 댁으로 여름방학을 보내러 왔더군요. 그녀의 외삼촌 댁이 바로 우리 옆집이었지요. 우린 처음 만나자마자 통했습니다. 그녀는 동실동실하고 갈색 곱슬머리와 하얀 피부, 죽은 깨를 지닌 여자애였는데 갈색 눈이 참 예뻤지요. 나는 8살 치고 키가 작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때는 꽤 잘생긴 편이었죠. 적어도 비슷한 또래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강가나 큰 버드나무 밑에 숨어있는 매미를 찾으며 놀았답니다. 하루는 비비안을 주려고 미친 듯이 울어대는 매미를 잡으려 나무 위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땅에서 한 1m쯤 떨어져 있었나?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울기 시작하자 비비안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저를 타이르다가 또 자기가 밑에서 받아줄 테니 빨리 뛰어내리라고 횡설수설하더군요. 그때 그녀의 통통하고 조그마한 손이 내 발에 자꾸 닿는데 속으로는 엄청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상황이 달콤해서 정말이지 계속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내 발을 붙잡으며 위로해주고 또 나를 걱정하느라 초조해하는 모습이 좋았나 봅니다. 나를 엄청 생각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옷이 찢어지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떨어질 때 풀숲에 숨어있던 돌멩이에 발을 부딪혀 피가 많이 흘렀지요. 비비안이 피를 보고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처 입은 다리에 비비안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자 아픔이 금세 달콤함으로 변하더군요. 나는 나무 위에서 떨어질 때도 매미를 꽉 붙든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던 비비안 앞에 손을 내밀어 펴 보였지요. 더 이상 울지 않는 매미가 내 손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비비안에게 "너 가져" 라고 말했습니다. 비비안은 코를 실룩거렸는데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손으로 눈을 비비자 어릿광대로 변하더군요. 비비안은 제게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울면서 말했고 나는 의기양양하게 웃어 보였지요. 비비안은 아빠한테 가을이 되어도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할 거야 라며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녀는 결국 부모님을 따라 학교로 돌아갔고 그 후 다시는 보지 못했지요. 세월이 흐르고 나도 그녀를 생각하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 느닷없이 그녀가 생각난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아마도 그건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이 제게 아주 소중했기 때문이지요.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남은 소중한 기억 말입니다. 그 후로 나는 비비안에게 느낀 그런 달콤한 감정을 다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4번이나 결혼했지만 그들은 모두 내 재산과 관련되어 있을 뿐 사랑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모두 오래가지 않았어요. 애정없는 결혼이 가져다준 아이 역시 당연히 행복할 리가 없었겠지요. 나와 내 아이들은 줄곧 무덤덤한 태도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아이들에게서는 오로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된 건 모두 내 책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재산이 충분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재산과 관계없는 또 다른 것,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감정일지도 예술일지도 어렸을 때의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없이 부자가 되려는 욕망은 그저 탐욕스럽고 재미없는 사람, 괴물로 만듭니다. 지금의 저를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는 사실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열심히 재산만 불리다가 결국에 허망함이라 느끼려고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사랑과 감정이 헛된 것이고 재산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생전에 모아둔 재산을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는 기억 저편에 자리 잡은 순진무구한 감정, 재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도 자연히 사라질 수 없는 것들 말입니다. 결국 그것들이야말로 인생에 남은 유일하고도 진정한 재산이 아닐까요? 그래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음을 얻긴 얻었네요. 이런 말들은 전처들과 아이들에게 할 수 없습니다. 모두들 유산의 혈안이 되어 남보다도 못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나는 재산을 빼놓고 보면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셈입니다. 당신에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많이 후련해지는군요. 사람은 때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간단한 진리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다음 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나는 잘 압니다.